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도 동영상을 통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IS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한 MIS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IS는 두 가지 관점에서 쭉 접근을 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표를 보여드렸습니다. MIS는 첫 번째 경영 정보 시스템을 경영하는 것, 즉 정보 시스템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정의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본교재 3장과 7장 사이의 내용이 바로 정보 시스템을 경영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점은 이와 같은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것이냐, 어떤 시스템을 사용할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으로 정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본교재 오늘 강의할 1장과 2장의 내용이 되어 있고 또 8장과 1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인 정의라든가 개념, 유사용어 이런 것들이 바로 정보 시스템을 경영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그램들, 즉 시스템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MIS의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보 시스템을 경영하는 데,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익숙하고 더 잘 아실 거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을 이번 시간에는 구조적으로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체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아는 내용을 이번 시간에 머릿속에 구조화시켜 주시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컴퓨터에 대한 이해로서 그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라고 얘기한다면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아 이것을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돌려주는 기능을 가진 기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EDPS, 즉 다시 말해서 전자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ADPS, 즉 다시 말해서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컴퓨터는 EDPS 혹은 ADPS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컴퓨터는 데이터를 보고 듣고 기억하고 통제하고 의사를 전달하는 기능은 모방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 사고는 없는 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의 사용 목적을 보도록 하면 데이터 처리가 기본 목적이었습니다. 데이터,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EDPS라고 했던 것은 대량의 데이터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컴퓨터의 원래 목적은 데이터 처리가 근본 목적이었지만 최근에 와서 데이터 전송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되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조회하는 기능까지 수행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컴퓨터의 기능, 5가지 기능인데 5가지 기능을 보면 이런 기능이 수행되지 않는다면 컴퓨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컴퓨터가 되려면 최소한 이 5가지 기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입력 기능, 데이터를 입력하는 입력 기능. 자, 데이터가 입력되었으면 그 많은 데이터를
기억해줘야 되고 기억 기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어 기능, 그 다음에 연산 기능, 그 다음에 출력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장치들이 서로 연결되어 작동되는 시스템이 바로 컴퓨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컴퓨터의 특성을 살펴보면 자동성입니다. 계속 강조하다시피 어떤 명령을 내려놓으면 계속 그 일을 수행하게 수십 번 수만 번을 실행하게 되는 자동성과, 그 다음에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신속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따라갈 수 있는 정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용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다섯 개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범용성이라고 하면 여러 분야나 용도로 쓰일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뜻입니다. 범용. 범자는 아주 넓은 범위가 되겠죠. 용은 이용할 용자니까 여러 범위에, 여러 분야에,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와 같은 컴퓨터의 활용 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컴퓨터의 시스템의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상업 분야에서도 보면,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에 강의하는 MIS라든가, MIS 일부러 DSS라든가, ERP, 그다음에 OLTP라고 이런 것들도 다 컴퓨터가 활용되는 것이죠. 여기서 OLTP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 트랜스액션 프로세싱입니다. 트랜스액션이 뭐라 했어요? 거래라고 하죠. 거래를 처리하는, 온라인에서 거래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문을 넣으면 그 주문이 처리되는, 온라인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여기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 분야에서도 우리가 많이 활용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온라인에서도 뭐 주민등록번호를 띈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증명 서류를 뜰 때 바로 컴퓨터가 이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교육 분야를 보면 CAI라든가 WBI 이런 것들도 다 교육 분야에 컴퓨터가 활용되는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WBI는 Web Based Instruction입니다. 인스트럭션은 바로 교육이라는 뜻이죠. 교육에 뭐에 기반을 둔? 웹에 기반을 둔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CAI는 뭐예요? Computer Aid Instruction이 되겠죠. Computer Aid, A는 Aid라고 보시면 됩니다. I는 Instruction. 이렇게 해서 교육 분야도 컴퓨터가 지금 무수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강의하는 이 동영상 강의도 바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지금 각 학교에서 하고 있는 줌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바로 실시간 강의 프로그램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도 다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죠. 다음에 의료 분야에는 뭐 여러분들 병원을 가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다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의료도 수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으로 보면 MR이라든가 CT, 다음에 CDSS는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우리가 DSS라고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상업 분야에서. 클리니컬 하면 뭐 임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임상 의사 결정 시스템. 이런 것들도 의료 분야에 컴퓨터가 활용되고 있는 한 예라고 보면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HER이라 해서 일렉트로닉 헬스 리코드, 즉 우리가 환자의 어떤 그 건강 정보가 전 병원에 공유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도 바로 HER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의료 분야에 컴퓨터가 활용되고 있는 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사무 자동화나 공장 자동화에 또 컴퓨터가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 대표적인 게 CAD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CAD는 컴퓨터 에이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을 갖다가 바로 컴퓨터가 해나가는 것이죠. 요새 대부분의 자동차라든가 모든 공작
공작을 할 때 옛날에는 주물로 이렇게 뭐 해서 했지만 지금 바로 컴퓨터를 통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타 출판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과학, 농업, 수산업 이런데 뭐 우리 주변에서 모든 분야에 빼놓지 않고 사용되는 것이 바로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주로 이제 수산업이나 농업 같은 데 이용되는, 교통 같은 데 이용되는 GIS 시스템이나 GPS 시스템 같은 것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컴퓨터의 활용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IS 잘 아시고 GPS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이유는 정확하게 기억하시라는 뜻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GIS는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입니다. 지오그래픽은 뭐예요? 지구 아니에요? 지구잖아요. 지구의 정보를, 지리적인 정보를 이렇게 시스템화해 놓은 것이 바로 GIS입니다. 즉 지오그래픽은 지오그래픽이라는 것은 땅을 그래픽으로 시각화한 것이죠. 시각화한 것도 되고, GPS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포지션 시스템이에요. 즉 지구상에 있는 나의 위치를 알려주는 시스템. 그래서 이걸 위성 항법 장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자동 위치 추적 시스템이라고도 얘기하겠죠. 이것은 인공위성에서 발사한 전파를 수신해서 위치를 파악하는 자동 위치 시스템, 위치 추적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활용되는 분야는 이렇게 제가 뭐 6가지 정도로 요약해 놨지만 우리 주변에 컴퓨터가 활용되지 않는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로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MIS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컴퓨터의 구조와 특징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 교재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요?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드웨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컴퓨터의 기계적인 부분이라 얘기했어요. 컴퓨터의 기계적인 부분. 앞에서도 살짝 살펴보았지만 그 구성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는 무슨 장치? 입력 장치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하는 중앙 처리 장치. 여기 제일 중요하겠죠. 다음에 처리된 결과를 출력하는 무슨 장치? 출력 장치. 다음에 이와 같은 입력된 데이터라든가 또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을 해줘야 돼요. 기억했다가 이쪽에 갖다 쓰고 저기다 갖다 쓸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억 장치로 구성되어 있고 이와 같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중앙 처리 장치는 프로그램을 해석하고 작업을 지시하고 제어하는 제어 장치하고 데이터에 필요한 수리 연산 기능과 논리 연산 기능을 수행하는 연산 장치 이렇게 해서 5개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고 앞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주변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하드웨어는 5대 장치와 주변 장치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입출력 장치와 보조 기억 장치를 주변 장치라고 얘기합니다. 보조 기억 장치까지 포함해서. 자, 이것을 아까 저희 금방 얘기한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우리 1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교재 10페이지 보시면 이와 비슷한 그림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성 요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그림과 교재의 그림이 다를 것입니다. 교재의 그림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책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판이 나오지 않아서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크게 보면 입력 장치와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와
주기억 장치와 출력 장치, 이것이 바로 하드웨어의 5개 구성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얘기하는 제어 장치와 연상 장치와 주기억 장치를 중앙 처리 장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CPU라 얘기합니다. CPU. 센트럴 프로세스 유니트라 얘기했죠. 센트럴 프로세스 유니트.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즉 우리로 얘기하면 머리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컴퓨터를 살 때 제일 값이 비싼 부품이 바로 이 CPU가 되는 겁니다. CPU. 나머지들은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지만 그 부품들은 얘에 비해서 뭐 10분의 1 가격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그림에 보았던 5개의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뭐라 얘기했어요? CPU라 얘기했습니다. CPU는 센트럴 프로세싱 유니트의 약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입력된 데이터가 실제로 처리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컴퓨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앙 처리 장치는 무슨 장치와 주기억 장치와 제어 장치, 연산 장치 이렇게 3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보았던 그림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기억 장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기억 장치, 주기억 장치를 갖다 메모리 얘기합니다. 메모리 기억 장치가 되겠죠. 입력 장치를 통해 들어온 데이터나 보조 기억 장치의 자료를 받아서 기억하는 장치로 메모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메모리는 크게 2가지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램 메모리, 다음에 롬 메모리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램 메모리는 말 그대로 랜덤 액세스 메모리입니다. 랜덤이란 말은 또 임의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료를 임시로 저장해놨다가 쓰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랜덤이니까. 자, 그래서 이것의 특징은 자료를 읽고 쓰는 것이 모두 가능한 기억 장치예요. 읽을 수도 있고 거기다 다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원이 꺼지는 경우에 저장된 내용이 지워져 버리는 휘발성 메모리입니다. 읽고 쓸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전원을 끄면 다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어떠한 컴퓨터에 작업을 시킬 때 메모리에 작업을 지시한 프로그램들의 내용들이 쭉 기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무수히 많이 갖고 옵니다. 이것들이 계속 저장되어 있다면 메모리가 얼만큼 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원을 끄면 거기 다 사라져 버리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메모리를 램 메모리라 얘기합니다. 다음에 롬 메모리는 리드 온리 메모리입니다. 오직 뭐만 가능하다? 읽는 것만 가능합니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억된 내용은 단지 읽을 수만 있는 읽기 전용 기억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전원이 중단되어도 내용이 지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운영 프로그램, 컴퓨터가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는데 시스템 프로그램들은 컴퓨터가 어떤 명령을 받아서 작동하게 하는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전원이 꺼서 치워지게 된다면 컴퓨터는 무용지물이 되겠죠.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어디에 넣어야 되겠어요? 치워지지 않는 메모리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롬 메모리에 넣어놓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 롬이라고 합니다. 롬. 시스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롬 메모리에 다 기억을 시켜놔야 컴퓨터에 전원을 놓으면은 그와 같은 시스템 프로그램들이 작동해가지고 컴퓨터가 작동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주 기억 장치는 바로 데이터를 기억하는 장치라 얘기했어요. 이와 같은 기억 장치는 램 메모리와 롬 메모리가 있는데 램 메모리는 휘발성 메모리예요. 전원을 끄게 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사용했던 모든 자료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야만 되겠죠. 다음에 롬 메모리는
전원을 꺼들어도 날아가지 않아요. 데이터가. 비휘발성 메모리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램 메모리와 롬 메모리가 있다는 것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중앙 처리 장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명령을 주어졌을 때 프로그램을 불러와서 일시적으로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시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주 기억 장치다 이 말입니다. 연산 장치까지 설명드렸네요. 다음에 이제 크게 따지면 몇 번째가 되겠어요? 네 번째가 되겠네요. 중앙 처리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제어 장치, 연산 장치가 있었잖아요. 이제 이것은 중앙 처리 장치의 큰 카테고리로 본다면 1로 번호를 매긴 것이고, 두 번째 입력 장치입니다. 데이터를 컴퓨터에 넣어줘야 처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넣어주는 장치가 바로 입력 장치입니다. 입력 장치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나 기호나 소리 등의 데이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장치가 바로 입력 장치입니다. 대표적으로 키보드가 있고 마우스가 있고 스캐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압 판독기가 있습니다. 강압 판독기라는 것은 빛을 이용해서 숫자나 문자나 기호 등의 데이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시키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OMR이 있고 OCR이 있고 BCR이 있습니다. 여기서 O가 들어가서 오피칼, 광학적인 광학적인 뜻입니다. 빛의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M이라는 것은 마커입니다. 마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강학적인 어떤 그 잉크로 마크해 놓은 것을 읽어드리는 것, 빛을 이용해서 그것을 OMR이라고 합니다. Optical Marker Reader라고 보시면 됩니다. OCR은 Optical Character Reader입니다. 캐릭터는 뭐예요? 문자예요, 문자. 문자를 우리가 글자를 쓴 것을 읽어드리는 것. 무엇을 이용해서? 빛의 신호를 이용해서. 그것이 OCR이 되겠습니다. BCR은 뭐예요? 바코드 리더입니다. 바코드 있죠? 그것을 빛을 쬐면은 만든 날짜, 상품 번호, 특성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것을 BCR이라고 합니다. 자, 이 외에도 터치스크린이라든가 조이스틱이라든가 음성 인식 장치 이런 것들이 입력 장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화상으로 되는 것들도 입력 장치에 들어가죠. 지금 카메라를 이용해서 지금 강의를 할 때 그 카메라 정보를 가 입력이 되겠죠. 그것도 입력 장치가 되겠죠. 카메라도.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이 녹음도 바로 입력 장치에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출력 장치입니다. 크게 보면 5번째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중앙 처리 장치의 3가지, 그 다음에 입력 장치, 출력 장치, 이게 5대 기능이라 얘기했습니다. 자, 출력 장치를 보면 컴퓨터에 의해서 이제 어떠한 결과가 처리되었습니다. 처리된 결과를 사용자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보여주는 장치가 바로 출력 장치입니다. 자, 출력 장치는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화면 형태의 출력 장치, 우리가 가장 많이 쓰죠. CRT는 바로 뭐예요? 전자기 팔을 이용해서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캐소드 레이 튜브의 약자입니다. 길쭉하고 큰 옛날의 TV, 그것이 바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LCD는 뭐의 약자입니까?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의 약자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PDP, 요새 이제 LCD와 PDP를 많이 쓰고 있는데 PDP는 뭐의 약자입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발전되어 속도로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다음에 LED죠, LED. 이것은 이제 새로운 차원의 디스플레이 기술이 되겠죠. 이것은 뭐의 약자입니까? 라이팅 에미팅 다이오드입니다. 즉 자체적으로 에미팅은 자체적으로 뜻이죠.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다이오드들에 의해서
화면이 나타나는 것이죠. OLED는 바로 유기적인, 얘는 한 개 한 개가 있는 다이오드지만 다이오드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O가 들어가면 오가닉입니다. 오가나이제이션, 오가닉. 즉 다시면 유기적인 이 뜻입니다. 유기적인은 여러 가지, 여러 개가 서로 관련성, 상호 연관성을 맺고 활동하는 것이 오가나이제이션, 오가닉이라 얘기하죠. 그래서 발광하는, 즉 다시 말해서 이머팅, 스스로 라이팅, 빛을 내는 다이오드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화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종이 형태의 출력 장치가 있죠. 우리가 많이 보죠. 도트 프린트라든가 레이저 프린트, 잉크젯 프린트, 플로트. 플로트 같은 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 도형 출력 장치가 바로 플로트가 되겠죠. 대형의 큰 것을 출력할 때. 다음에 음성 형태로 출력하는 경우가 있죠. 사운드라든가 스피커. 이런 것들이 바로 출력 장치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아까 전에 우리가 주 기억 장치에는 램 메모리와 롬 메모리가 있었는데 램 메모리는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사라져요. 그래 우리가 처리했던 처리 결과가 방대한데 이것을 저장하려 했더니 전원이 꺼지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이걸 저장할 공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보조 기억 장치입니다. 자, 보조 기억 장치는 아까처럼 금방 얘기했다시피 대량의 결과물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전원이 꺼져도. 즉 모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롬 메모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또 읽고 쓰기가 가능한 램 메모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만든 것이 보조 기억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보조 기억 장치는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파일의 형식으로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기록하거나 지울 수 있으며 전원이 꺼지더라도 데이터가 지우지 않는 비휘발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램 메모리와 무슨 메모리? 롬 메모리의 특징을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보조 기억 장치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 자기 테이프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테이프처럼 이렇게 쭉 감아가지고 거기에 기록해서 썼던 것입니다. 그것이 보다 더 간편하게 만든 것이 자기 디스크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뭐 3.5인치 뭐 이런 거 플로피 디스크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하드 디스크, CD-롬,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USB, DVD 이런 것들이 바로 보조 기억 장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해 놓으면 항상 읽고 쓸 수 있는 모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램 메모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전원이 꺼지더라도 지워지지 않는 비휘발성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누구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램 메모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롬 메모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리드 온리 메모리. 자,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는 죄송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장치라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얘기한다면, 신체로 얘기한다면, 즉 다시 말해서 기계 장치를 움직이는 부분인 소프트웨어라 얘기했어요. 역할을 보면 말 그대로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 없이는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고물덩어리 지나지 않죠.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그 구성을 본다면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의 각 장치를 작동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는 특정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된 응용 소프트웨어예요. 우리 MIS에 사용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무슨 소프트웨어예요?
응용 소프트웨어예요. 특수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예요. 컴퓨터가 맨 처음에 만들어질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 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성을 본다면 사용자는 무엇이 있어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겠죠.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는 뭐가 있어야 작동이 돼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작동이 되겠죠. 자, 그걸 써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사용자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컴퓨터를 사용하고 또 응용 소프트웨어는 누가 있어야 돼?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른 건 빼고 소프트웨어는 크게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다. 컴퓨터가 좋다는 것은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잘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것을 갖다가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있는데 또 시스템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또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무슨 소프트웨어와 이 컴퓨터를 움직이는 작업 체계를 프로그램해서 집어넣은 운영 체계 소프트웨어와 다음에 컴퓨터의 운영 체계를 우리가 기계어로 표현된 것을 사용하기 힘드니까 그걸 사용하기 쉽게끔 구이로 만들어진 즉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컴퓨터에 보면 아이콘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런 것들 그것이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을 짠 것을 갖다가 컴퓨터가 읽어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것이 언어 번역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따라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크게 운영체계 소프트웨어와 유틸리티 소프트웨어와 그 다음에 언어 번역 소프트웨어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소프트웨어를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누는데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금방 알아보았고 응용 소프트웨어는 뭐 종류가 너무 많지만 범용 우리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컴퓨터를 켜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범용 소프트웨어라고 MIS라든가 뭐 이렇게 금방 아까 뭐 활용해서 살펴본 각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특수한 소프트웨어 그것이 바로 전용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알아둘 거 소프트웨어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 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다시 세 개로 나눠집니다. 운영체계 소프트웨어와 유틸리티 소프트웨어와 언어 번역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는 크게 두 가지 나눠집니다. 번역 소프트웨어와 그 다음에 전용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 각각에 대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세 가지와 응용 소프트웨어 두 가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말 그대로 컴퓨터가 자체의 내부 기능을 통제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즉 내부적으로 작업 처리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하드웨어의 자원이라는 건 뭐예요? 작업을 할당합니다. 일단 사용자가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 내는 것이 어떤 작업들로 이루어졌는지 그 작업을 이 작업은 누가 해야 되고 이 작업은 누가 해야 되는지를 갖다 할당하는 것이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예요. 다음에 할당했으면 그 동작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제어해야 될 거 제어해야 돼요.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가 실행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이 말입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 같다면 컴퓨터는 바로 고물이 된다 이겠습니다. 이 종류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운영체계 소프트웨어와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언어 번역 소프트웨어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운영체계 소프트웨어는 바로 컴퓨터가 돌아가게 만드는 소프트웨어라고 했는데 컴퓨터의 운영을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오퍼레이팅이라고 합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OS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컴퓨터에 직접 명령을 프롬프트에다 이렇게 명령을 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OS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OS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을 중단하자마자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컴퓨터를 제어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0.00001초라도 딱 계산이 끝나면 다른 프로그램이 다른 동작이 이루어지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자동적으로. 자, 이와 같은 운영체계 소프트웨어는 크게 세 가지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기능이 제대로 수행돼야만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체계 소프트웨어는 세 가지 주요한 기능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과정관리고 자원관리고 데이터관리예요. 즉 다시 말해서 컴퓨터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의 진척을 관리해주는 과정관리가 필요할 것이고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자원들을 계속해서 통제해주고 제공해주고 뭐 빼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갖다 집어넣어주는 데이터 관리가 필요할 것이 아닙니까? 컴퓨터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운영체계 소프트웨어고 운영체계 소프트웨어의 세 가지 기능은 과정관리, 자원관리, 데이터 관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쉽게 생각해서 하세요. 일을 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 과정관리고 그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한데 장비들을 갖다가 지원해주고 통제해주는 게 자원관리고 다음에 거기와 같은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한데 그 재료를 제어해주는 것이 데이터 관리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과정관리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실행을 추적하고 실행상의 오류의 발생 여부 등을 검토 확인해서 프로그램 실행을 관리하는 기능이 바로 과정관리입니다. 일을 진척시키게 나가는 것이죠. 자원관리라는 건 바로 장비를 관리해주는 거. 일을 수행할 때 어떤 장비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제공해주는 게 되겠죠. 자원관리는 주기억장치, 입출력장치 등 장치 및 보조기억장치 등의 자원을 각 처리 과정에 할당해야 되겠죠.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의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할 장소를 결정하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용될 입출력 장치를 결정하는 일을 하는 것이 자원관리입니다. 다음에 이와 같은 어떤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장비를 필요로 했으면 거기에 필요한 어떤 재원들을 재료들을 집어 넣어줘야 할 텐데 그게 데이터 아닙니까? 데이터 관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컴퓨터의 주요 구성 요소 사이에 이와 같은 장치들 사이에 막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사이에 데이터 전송을 다루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관리입니다. 데이터가 입출력 될 때마다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 간의 데이터의 전송을 제어하는 것이 데이터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와 같은 운영 체제를 분류를 해볼 거예요. 어떤 체제들이 있는지. 우리가 애플에서 사용되는 거와 마이크로소프트에 사용되는 OS가 다릅니다. 이와 같이 OS 체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운영체제의 분류에서 두 번째 B로 이렇게 분류해 왔습니다. 자, 이것은 사용 프로그램에 따라서 분류를 해 볼 수도 있고, 다음에 운영체제의 특성에 따라서 분류를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운영체제를 분류하면 운영체제의 특성에 따라 분류를 해보면 우리 교재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단일 작업 뭡니까? 운영체계. 다중작업 운영체제로 분류할 수 있고 개인 사용자 운영체제와 다수 사용자 운영체계로 분류해 볼 수가 있고 체제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한 거예요. 배치
운영체계 특징과 인터액티브, 즉 배치라는 것을 한꺼번에 모았다가 일정한 1초면 1초, 0.1초면 1초 동안에 들어온 데이터를 한꺼번에 딱 처리하는 거와 들어올 때마다 바로바로 처리해주는 게 인터액티브 OS라고 보시면 되겠고, 배치는 일정한 시간 동안 데이터의 처리를 미뤘다가 한꺼번에 딱 처리해주는 이와 같은 OS가 되겠습니다. 실제 기억 OS와 가상기억 장치 OS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영체제의 특성에 따라서 운영체제를 분류해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인 사용 프로그램에 따라서 한번 분류해 볼 겁니다. 자, 사용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체계를 분류하면 우리 교재 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0페이지에. 자, 첫 번째 도스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도스 프로그램. 이것이 발전돼서 윈도우로 바뀌었는데, 도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옛날에 직접 컴퓨터 화면에 프롬프트가 나타나면 거기에 내가 명령을 입력했던 그런 것들이 도스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윈도우즈 프로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퍼스널 컴퓨터의 가장 대표적인 GUI 오퍼레이션 시스템입니다. GUI라는 것은 뭐라 했어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즉 다시 말해서 그림으로 표시된 뭐를 아이콘을 누르면 쭈루룩 거기에 관련된 명령어들이 쭉 실행되는 거. 그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내장되어 있겠죠. 아이콘 하나에는. 이것이 바로 윈도우즈 뭡니까?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OS가 되는 것이에요. 다음에 윈도우즈 NT 프로그램이 나왔죠. 클라이언트 서버 컴퓨터 환경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OS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윈도우즈에서 윈도우즈 NT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OS2가 있는데 이것은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IBM 컴퓨터를 위한 OS를 위해서 만든 OS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매킨토시라는 거 있습니다. 최초의 GUI를 사용한 애플사의 OS입니다. 다음 유닉스가 있습니다. 다수의 사용자를 위한 벨사의 OS입니다. 벨사가 만들어진. 다음 리눅스입니다. PC에서 유닉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OS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것도 있지만 크게 따진다면 이렇게 7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뭐를? 운영체계를.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컴퓨터마다 작업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데 그 방식들을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어 놓은 것이 바로 OS라 얘기했고, OS 시스템을 이렇게 7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뭘 얘기하고 있나요? 뭘 얘기했나요,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무슨 소프트웨어? 운영체계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에 대한 소프트웨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소프트웨어는 크게 무슨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중에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운영체계 소프트웨어가 있다 얘기했어요. 그 운영체계 소프트웨어를 쭉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해야 되겠어요?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이 운영체계 소프트웨어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컴퓨터에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옛날에는 직접 명령을 컴퓨터 화면에 쳤지만 지금은 우리가 모든 아이콘을 통해서 다 하잖아요. 그런 아이콘으로 나와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유틸리티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장치 관리자에 누르면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유틸리티 프로그램이에요. 조각 모음, 그 다음에 무슨 메모장, 이런 것들 다 계산기, 이런 것들이 다 유틸리티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아이콘으로 표시된, 장치 관리자의 아이콘으로 표시된 모든 것들은 다 유틸리티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용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일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음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세 번째, 언어 번역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했어요. 자, 언어 번역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아무리 이 프로그램을 잘 짠 뭐가 있더라도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더라도 그것을 읽어드릴 수가 없어요. 언어 번역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자, 특수한 목적의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래머들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의 형태로 바꿔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바로 언어 번역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에 컴퓨터마다 다 내장이 되어 있다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까?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뭐 운영체계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언어 번역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눠 보았습니다.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는 특정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작성된 프로그램으로 전용 소프트웨어와 범용 소프트웨어를 알 수 있다 했습니다. 범용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거라 얘기했어요. 전용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범용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전용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소프트웨어예요. 한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전용 소프트웨어가 아니냐. 그건 범용 소프트웨어가 되겠네요. 전용 소프트웨어는 바로 특정 용도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사무용, 기업의 부분별 업무 지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가학용, 그 다음에 기타 소프트웨어. 우리가 얘기하는 MIS 모든 프로그램들은 바로 뭡니까? 전용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병원에 사용하는 뭐라 했어요? 클리닉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 이것도 뭡니까? 전용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각 그 농업, 수산업, 상업 이런 데 사용하는 뭐 은행에 사용되는 이런 모든 소프트웨어는 전용 소프트웨어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범용 소프트웨어입니다. 범용 소프트웨어는 우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널리 사용되는 라이센스 계약만 사용할 수 있는 아니면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것이 바로 범용 소프트웨어입니다. 모든 응용 군대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워드 프로세서가 있죠. 워드 프로세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프로세서도 있지만 한글 워드 프로세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범용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우리는 이것이 없다면 하루라도 지금 살 수가 없어요. 무슨 문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워드 프로세서는 맨 처음에 문서 작성용으로 만들어졌지만 이미지 편집이라든가 그 다음에 통신 기능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서 보다 더 확대된 소프트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이죠.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라는 범용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트가 확장돼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 프로그램이 바로 스프레드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뭐 계획이라든가 분석, 모델링을 용이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라고 여기 써놨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범용 소프트웨어가 바로 스프레드시트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많이 사용하는 엑셀 프로그램이 바로 해당되겠고 SPSS라는 것, 여러분 나중에 이제 대학원 들어오시면 논문 쓸 때 이제 SPSS를 활용해서 통계 분석을 많이 합니다. SAS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계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여기와 관련된 범용 소프트웨어들도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컴퓨터 사용할 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없다면, 프로그램이 없다면 자료를 다 관리하기가 힘들어지겠죠. 다음에 그래픽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범용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수출된 자료를 여러 가지 형태의 그래픽 형태로 변환시키는 범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예를 든다면 포토샵이라든가 페인트샵이라든가 코렐드로 이런 것들이 바로 그래픽 범용 소프트웨어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설계 지원 범용 소프트웨어를 본다면 CAD라든가 CAD는 컴퓨터 에이드 디자인, 컴퓨터 지원에 의한 설계 엔지니어링 이것이 바로 CAD가 되어 있고 CAM이라는 것은 컴퓨터 기반의 매뉴팩처리 생산 관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즉 소프트웨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어요. 지금까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조화시켜서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컴퓨터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안에는
언어 번역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했는데 언어 번역 소프트웨어는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어떠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때 특정 랭귀지에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만듭니다. 만들면 이와 같은 용어들은, 사용된 용어들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변환시켜 줘야 됩니다. 기계어로. 그래서 이제 사용되는 언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것이 있다고 알고서 어떤 MIS를 해야 보다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뭐냐? 자, 첫 번째,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컴퓨터가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처리 과정을 명령 형태로 기록한 것이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즉, 일을 할 때 어떤 순서에서 해라 를 갖다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서 쓰는 것이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일단 작업을 분석하는 것이 순서가 되겠죠. 분석의 순서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거 이제 순서도가 만들어지면 그걸 갖다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써줘야 하는데, 그 언어가 프로그래밍 랭귀지라 얘기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는 발전 과정에 따라서 본다면 25페이지에 세대별 구분 참조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우리 교재. 지금부터는 교재가 있어야 학습을 보다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으니까 교재를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구입해서 이렇게 제가 얘기할 때 그 부분을 참조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수준에 따라서 구분해보면, 수준에 따라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구분해보면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 이제 3세대 언어, 그 다음에 4세대 언어, 뭐 5세대 언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급 언어라 얘기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저급이에요. 그냥 단어가 몇 개 없어요. 그리고 기계어예요, 기계. 사람이 사용하는 기호나 문자나 언어가 아니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가까운 것이 기계어입니다. 로우 레벨 랭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발 초기 언어로서 전문가만 사용했어요. 그래서 일빵빵빵 일빵 뭐 이렇게 해갖고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진법으로 0101을 계속 나열함으로써 기계가 0이 몇 개 있을 때 무슨 뭐로 이해하고 1이 한 개 들어가 뭐로 이해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바로 저급 언어 기계어였어요. 그것을 기계어 1세대 언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드는 게 보다 더 조금 더 기계보다는 사람 쪽에 가까워진 것이 그도 어셈블리 언어라고 있어요. 사람이 조금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셈블리 언어. 그것이 2세대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3세대 언어로부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기호라든가 문자라든가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상용어 또는 산술적 표현 방법과 유사하게 사용되게 만들어진 것이 고급 언어이고 3세대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세대 언어를 좀 더 살펴본다면 상용어 또는 산술적 표현 방법과 유사하다 얘기했고, 객체 지향 언어로서 화면상의 대화 상대와 같은 객체 중심인 GUI, 즉 다시 말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언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절차 지향 언어입니다. 명령을 순서에 맞게 코드하면 순차적으로 명령을 수행하게 되게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말 그대로의 어떤 형식과 기호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면은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해됐나요? 이것을 고급 언어, 3세대 언어라 얘기합니다. 고급 언어의, 즉 3세대 언어는 객체 지향의 언어이고 절차 지향의 언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세대 언어입니다. 4세대 언어는 사용자 중심의 언어입니다. 자, 일상적인 영어 문장 형식, 그냥 내가 말한 걸 그대로 하면은 요약해서 한 기호를 넣으면 컴퓨터 그걸 이해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비절차 언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찌끄리더라도 그 자체를 지가 구조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도 원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개발할 수 있게 만든 것이 4세대 언어예요. 그 대표적인 게 SQL이라든가 RPG라든가 내추럴이라든가 라미스 이런 것들이 바로 4세대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4세대 언어에서 작성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면 인터프리트를 통해서 즉 언어 번역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컴퓨터가 일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5세대 언어입니다. 5세대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함수 언어입니다. 함수. 우리도 못하는 수학적인 것도 다 그냥 표현하는 언어라고 보면 됩니다. 논리 언어입니다. 그다음에 자연어 등으로 인공지능 또는 전문가 시스템 구현에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5세대 언어입니다. 아직은 초보 단계이지만 그래도 지금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얘는 립스라는 게 있습니다. 함수 기반 언어가 되는 립스라는 게 있고 이거 1958년에 MIT에서 개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프롤로그라는 이와 같은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서점에 가보면 이런 그 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논리 기반 언어로서 1972년에 개발되었습니다. 다음에 최근의 추세를 본다면 시각적인 언어까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주얼 랭귀지인데 이게 바로 비주얼 베이직 같은 게 대표적인 얘기가 되겠죠. 기존의 베이직 언어 플러스 시각적 기능까지 추가된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도표를 통해서 다음 슬라이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표화할 수 있습니다. 자, 어셈블리 언어는 바로 기계와 대화하는 언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짠 프로그램을 기계가 바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자, 고급 언어라 하기엔 바로 컴퓨터 안에 내장된 컴파일러라든가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변환이나 해석을 통해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셈블리 언어라는 것은 어셈블리 어이고 이 어셈블러를 통해서 기계어로 바로 번역이 된 것, 번역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컴파일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프로그램을 갖다가 기계어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환시켜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인터프리트라는 것이 컴퓨터 안에 내장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프로그램 문장을 기계어 문장으로 변환시켜주는 것 갖다가 인터프리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고급 언어는 바로 뭘 통해서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트를 통해서 프로그램 문장이 기계어 프로그램이나 기계어 문장으로 변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것이 바로 1세대 언어, 그 다음에 2세대, 다음에 3세대, 4세대 이렇게 가르겠죠. 4세대가 바로 인터프리트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머릿속에 잘 구조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언어들이었고 그러면 이제 인터넷에 사용되는 언어들을 조금 더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프로그램 언어는 대표적인 게 자바 프로그램과 HTML 언어가 있습니다. 자바 랭귀지는 1995년 선 마이크로 시스템사에서 최초로 개발됐는데 객체 지향의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세대 언어죠. 어떤 플랫폼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OS와 CPU 상에서 동일한 실행 코드가 작동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플랫폼에 구애받지 않으며 웹상의 게임이나 지도 등 복잡한 어플리케이션 제작이 가능한 랭귀지가 바로 자바 랭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HTML,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HTML 언어입니다. 이것은 뭐의 약자이면 하이퍼텍스트. 하이퍼텍스트는 밑줄 친 것을 누르면 쭉 다른 것이 연결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웹상에서. 그것을 메이크업, 만드는 랭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정의한다면 웹 문서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문서 형식으로 웹 문서에서나 문자나 영상, 언양 등의 정보를 연결해주는 하이퍼텍스트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해주는 언어가 바로 HTML 언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해서 인터넷 프로그래밍을 하는 랭귀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장시간 하다 보니까 혀도 좀 꼬이고 되게 힘드네요. 조금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컴퓨터는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가? 자, 그래서 우리 교재를 이제 지금부터 참조하셔야 됩니다. 데이터의 표현 방법 페이지 31페이지 참조해 주시고 정보 처리 시스템의 형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일괄 처리, 아까 얘기했습니까? 실시간 처리 시스템, 시분할 처리 시스템, 분할 처리 시스템 이렇게 쭉 우리 교재는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운영체계 소프트웨어 그 처리 방법에서 말씀드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크게 얘기한다면 MIS의 두 번째 정의, 경영 정보 시스템을 경영하는데 정보 시스템을 경영하는데 어떤 프로그램들, 어떤 시스템들을 사용할 것이냐와 관련되어서 그것의 기초가 되는 컴퓨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을 잘 들으셨으면, 장시간 들으셨을 텐데, 들으셨으면 과제 이번 주 강의 들으신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다심에서 주기억장치와 보조기억장치의 종류와 특징, 아까 전에 주기억장치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조기억장치가 나왔다 했는데 그것의 종류와 특징을 요약해서 제출해 주는 것이 이번 주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과제 수행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조만간 우리가 면대면 수업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